북한 경제사를 논할 때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세계사적 지각변동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동안 북한 경제를 지탱해주던 사회주의 우호 가격 국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의한 석유와 식량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배급망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인민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사회주의의 대원칙이 파괴되자 수십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본능은 체제의 이데올로기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주지 않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그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내 자생적 시장인 장마당이 태동하게 된 핏빛 배경입니다. 초기의 장마당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물 교환의 장이었습니다. 집안의 옷장, 놋그릇, 심지어 김일성 훈장까지 들고 나와 강냉이 몇 줌과 바꾸는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 참혹한 혼돈 속에서도 자본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기회를 포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북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신흥부유층, 돈주돈의 주인의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며 중국과의 위험한 밀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국경경비대의 눈을 피해 보따리에 설탕, 밀가루, 소금, 조미료 아지노모토, 필수 의약품 등을 담아 들여왔습니다.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북한 전역에서 중국산 물건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봉건제가 흔들리며 상업 자본가인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했듯 북한에서도 대기근이라는 재난을 뚫고 초기 형태의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소매상을 넘어 거점별로 도매망을 구축하고 인맥을 동원해 물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원을 투자해 100원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맛을 본 이들은 점차 달러 미화와 위안화 내화를 지하실 금고의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국가의 공식 화폐인 북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외화를 거머쥔 돈주들은 더 이상 배급을 기다리는 인민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권력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암적인 존재였지만 현실에서는 무너져 내린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유일한 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주들이 단순히 장마당에서 장사를 크게 하는 거상 수준을 넘어 수백만 달러를 굴리는 기업가 혹은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는 개인 이름으로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 국가 소유여야 하죠. 여기서 북한식 변종 자본주의의 가장 기형적이면서도 천재적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와쿠무역 허가권의 사유화, 이른바 모자 쓰기명의 빌리기입니다. 돈주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굴리고 보호받기 위해 붉은 완장이 필요했고 반대로 북한의 권력기관당, 군부, 보위성, 내각 등은 충성 자금과 기관 운영비로 쓸 돈이 절실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자본을 가진 돈주가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해 큰 돈을 벌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도 세관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부 제2경제위원회나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기지사업소 간부를 찾아가 거액의 달러 찔러줍니다. 그리고 그 국가기관 산하의 기지장이나 지도원, 부사장이라는 공식 직함 모자를 삽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공직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주 개인의 자본으로 배를 띄우고 그물과 기름을 사고 선원들을 고용합니다. 잡은 수산물을 중국에 팔아본 막대한 외화 수익 중 일부는 국가 납부금 충성 자금 명목으로 상급기관에 상납하고 나머지 막대한 이익은 온전히 돈주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권경유착은 세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유착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구소련 붕괴 직후 국영기업을 헐값에 불화받아 막대한 부를 쌓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오리가르시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돈주들은 권력의 우산 아래서 더 이상 단속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벤츠와 렉서스를 몰며 무역, 광산, 유통업을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은 돈주가 바치는 돈으로 평양의 고층 빌딩을 짓거나 위원장에게 충성을 증명하고 돈주는 그 대가로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누립니다.
북한 당국은 겉으로는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을 외치며 자본주의의 침투를 경계하지만 현실은 당과 군부의 고위층이 돈주들의 뒤를 봐주는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완벽하게 포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텔레비전에 비치는 평양의 모습은 과거의 칙칙한 회색빛 도시가 아닙니다.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송화거리 등에는 라스베이거스나 두바이를 흉내낸 듯한 화려한 디자인의 70층, 80층짜리 마천루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제 선전 매체들은 이를 당의 은정 아래 건설된 인민의 낙원이라고 칭송하지만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의 눈에 비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화려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실제로 밀어 올린 숨은 주역은 다름 아닌 돈주들의 막대한 자본입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철근, 시멘트, 유리, 고급 마감재를 수입할 막대한 외화는 물론 포크레인에 넣을 연유기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가진 것은 오직 땅과 군인들을 동원한 무상 노동력 돌격대뿐입니다. 바로 이때 건설의 모든 난관을 해결해주는 물주로 돈주가 등장합니다. 권력기관이 특정 구역의 건설 허가 와쿠를 받아오면 돈주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자체 루트로 확보한 철강과 시멘트를 대거 투입합니다. 심지어 굶주린 군인 건설자들을 위해 하루 세끼 쌀밥과 돼지고기를 먹여가며 공사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돈주는 자선사업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돈주는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신축 아파트 세대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를 자신의 몫으로 할당받습니다. 북한에서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 매매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입주권 국가 주택 이용 허가증 명목으로 은밀하고도 폭발적인 암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입지가 좋고 전기가 잘 들어오는 평양 중심부나 대동강변의 최고급 아파트는 돈주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서 심지어 3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현찰로 거래됩니다. 화장실에 이탈리아제 수전이 들어가고 한국산 쿠첸 밥솥과 삼성 스마트 TV가 암암리에 빌트인으로 세팅된 집들입니다. 돈주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히 사는 리빙 곳이 아니라 현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증식시키는 훌륭한 사는 부잉 자산, 즉 거대한 콘크리트 금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돈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권력은 화려한 도시의 외관을 체제 선전용으로 사용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사회주의 계획 도시인 평양이 실상은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화된 욕망인 부동산 투기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버린 이 지독한 아이러니가 바로 현재 북한 돈주 경제의 실체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업의 발달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이나 중세 십자군 원정 당시의 성전 기사단이 구축한 어음과 송금 시스템에서 그 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 북한이라는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초기 자본주의적 사금융 네트워크가 돈주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은행 조선중앙은행 등은 이미 오래전 인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에 기습적으로 단행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력의 자본을 몰수하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 비율을 100대 1로 강제 적용했고 교환 액수마저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평생 장마당에서 피땀 흘려 모은 북한 원화 지폐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참사를 겪은 북한 주민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국가은행에 돈을 맡기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달러와 위안화로만 재산을 보관하라. 이러한 극단적인 금융 불신과 외화 선호 현상은 돈주들에게 그야말로 황금 어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지하실 금고에 쟁여둔 대형 돈주들은 장마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일수고리 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해 물건을 떠지 못하는 소상인들에게 월 10%에서 많게는 203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돈주들이 구축한 지하송금 네트워크 환치기입니다. 북한은 전산망이 깔려있지 않아 은행 간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없어 평양 시민이 마음대로 함경북도 청진이나 평안북도 신의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평양의 도매상이 신의주의 무역상에게 1만 달러의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돈다발을 배낭에 메고 며칠에 걸쳐 기차를 타야 했고 도중에 강도를 당하거나 보안원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돈주들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평양의 도매상은 평양에 있는 송금 전문 돈주 브로커를 찾아가 현찰 1만 달러를 건넵니다. 그러면 평양 돈주는 중국에서 밀수한 스마트폰 손전화이나 불법 위성 전화를 꺼내어 신의주에 있는 파트너 돈주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은 신의주 돈주는 자신의 금고에서 즉시 1만 달러를 꺼내어 수수료 통상 510%를 뗀 뒤 신의주의 무역상에게 현찰로 전달합니다. 실물 화폐의 이동 없이 오직 돈주들 간의 신용과 정보망만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단 몇 시간 만에 거액이 결제되는 마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양 돈주와 신의주 돈주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나중에 대규모 물자가 이동할 때 현물, 수산물, 광물, 전자제품 등로 상계 처리하거나 주기적으로 만나 정산합니다. 이슬람권의 전통적인 지하 송금망인 하왈라 시스템과 완벽히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이 거대 돈주들은 전국적인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며 그날그날의 달러 및 위안화 환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여 막대한 환차익까지 거두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통제할지 몰라도 북한 내부의 돈줄과 환율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자는 이미 국가가 아닌 지하의 돈주들로 교체된 지 오래입니다. 물류는 경제의 혈액이며 유통망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대동맥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물류 시스템은 철도에 절대적으로 의존 약 90%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경제난 이후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기차는 이른바 고무줄 기차로 전락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철로 중간에 며칠씩, 심하면 몇 주씩 멈춰 서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입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하루면 갈 거리를 보름씩 걸려 도착하니 신선도가 생명인 농수산물은 다 썩어버리고 장마당의 물가는 요동을 쳤습니다. 국가의 물류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경제가 질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거대한 위기를 천문학적인 부의 창출 기회로 바꾼 이들이 바로 유통 권력을 쥔 돈주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중고 대형 트럭과 승합차, 심지어 버스까지 대거 밀수입하여 독자적인 운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서비스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이번에도 시퀀스2에서 언급한 와쿠모자 쓰기가 등장합니다. 돈주들은 군부대, 보위부, 국영기업소 등의 거액을 찔러주고 그들 기관의 번호판을 차에 답니다. 인민군 부대 마크를 단 돈주의 20톤 트럭은 단속 초소 10호 초소를 무사 통과하는 무적의 치외법권 차량이 됩니다. 서비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짐칸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최신형 평면 TV부터 쌀, 밀가루, 의류 등 수십 톤의 화물이 실리고 그 화물 위에는 거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빠르게 이동하려는 상인들과 일반 주민들이 빼곡히 올라탑니다. 서비차 한 대가 평양과 국경 지방을 한번 왕복할 때마다 웬만한 북한 노동자의 수십 년치 월급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돈주들은 운전수와 조수 짐꾼 겸 경호원을 고용하여 거대한 물류 플릿을 운영하는 운송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이 서비차 네트워크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배달해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본력과 기동력을 모두 갖춘 대형 돈주들은 스스로 유통의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달리기 상인이라 불리는 수십 명의 도매상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지역 간 가격 차익 거래, 아비트라게를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항에 오징어 낙지와 명태가 풍어라는 정보가 손전화를 통해 들어오면 돈주는 즉시 서비차 수십 대를 급파해 산지의 수산물을 싼 값에 싹쓸임에 전매석합니다. 그리고 밤새 도로를 달려 이튿날 평양의 장마당과 고급 식당의 산지, 가격의 5배, 10배를 받고 팔아치웁니다. 국가가 정해준 배급망이 붕괴된 빈자리를 돈주들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수요 공급 논리가 완벽하게 대체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물류를 장악해 미국 경제의 제왕으로 군림했듯 북한의 돈주들 역시 서비차라는 바퀴 달린 제국을 통해 북한 전역의 상권과 인민의 밥줄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진화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광물 자원 보유국입니다.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철광석, 우라늄, 금 등 지하에 묻힌 자원의 가치는 수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체제의 원칙상 모든 지하 자원은 국가와 인민의 소유이며 국영 광산 기업소만이 이를 채굴할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북한 광산들은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갱도에 찬물을 빼낼 펌프를 돌릴 전기가 없고 광부들을 먹일 식량 배급이 끊겼으며 굴착 장비는 1970년대 소련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인 광업이 멈춰서면서 정권의 외화 수입원이 말라붙자 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한번 돈주들의 주머니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른바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국가 소유의 광산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1990년대 구소련 붕괴 직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헐값에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들에게 넘어갔던 역사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큰손 돈주들은 군부나 노동당 산하의 광산 기업소와 은밀한 수익 분배 계약을 맺습니다. 돈주는 중국에서 밀수 루트를 통해 최신형 디젤 발전기, 대용량 양수기, 차감기, 그리고 대형 굴삭기를 몽땅 들여와 멈춰있던 갱도를 다시 뚫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출근하지 않던 광부들에게는 국가 대신 하루 3끼 옥수수밥과 돼지고기를 먹이고 현금으로 월급을 쥐어주며 가혹한 노동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돈주의 자본과 장비, 북한의 헐값 노동력이 결합하여 파낸 새까만 무연탄과 질 좋은 철광석은 어디로 갈까요? 북한 내수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히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전량 중국으로 향합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산 석탄의 공식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주들은 뇌물로 엮인 북한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비호를 받으며 공해상에서 배와 배를 맞대고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십 투 십 트랜스퍼 방식을 통해 제재망을 뚫고 수백만 톤의 광물을 밀수출합니다. 이 광산 비즈니스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메가톤급 자본 축적의 원천입니다. 중국의 중개상으로부터 결제받은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막대한 현찰 뭉치는 충성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평양 권력층의 비자금 금고로 들어가는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광산 투자 돈주의 손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외화를 바탕으로 시퀀스 3에서 언급한 평양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주도하고 시퀀스 4의 지하 은행 장호를 꽉꽉 채우며 북한 경제 생태계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군림합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수령의 영도 아래 자력갱생을 외치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지만 땅속 깊은 갱도에서는 돈주의 채찍질 아래 달러를 캐내기 위해 피땀 흘리는 극단적인 초기 자본주의적 수탈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2024년 북한의 민낯입니다.